열차 출발 기지인 서울 수색역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부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 다음 주부터 수도권에 임시 검사소가 운영되고 신속 항원 검사에 건강보험도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우리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건 건강보다도 경제적 불평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약계층은 일자리 감소로 어려운데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어 정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자문위원회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해 다음 주부터 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민간검사소로 발길이 몰리고 있는데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전국의 미군기지 12곳을 반환받기로 한미가 합의했습니다. 반환 대상 기지에서는 모두 환경오염이 확인됐는데 일단 우리 정부가 정화하고 비용 부담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추상화 거장 이호환 작가 가짜 의혹 작품의 거래 현장을 KBS가 포착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이에 관여한 이른바 미술계 큰손 최모 씨의 정체를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열차까지 멈춰 세웠습니다. 서울 수색역과 관련해 지금까지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열차 16편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작업하면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 수칙이 잘 안 지켜진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공민경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경의중앙선 수색역. 서울에서 출발하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대부분의 출발 기지입니다. 이틀 전 객차 연결을 관리하는 수송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2명으로 전파됐습니다. 이후 이곳 수송원 60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교대 근무를 하면서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장항선 새마을호와 경부 호남선 무궁화호 등 16개 열차가 운행을 멈춥니다. 불가피하게 일부 일반 열차를 감축 운행하고 있으니 고객분들께서는 사전에 열차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들이 일하던 곳과 승객들이 이용하던 역사가 떨어져 있어 수색역 이용엔 문제가 없다고 코레일 측은 설명했습니다. 수색역 외에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는 이틀 전 가족 2명이 확진된 뒤 교인과 지인 등 1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콜센터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17명이 확진됐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없어도 조금이라도 의심되시면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내일 주말을 맞아 각종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모든 대면 모임은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네,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확진자는 689명 늘어서 사흘째 600명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673명으로 이번 3차 유행 이후 가장 많습니다. 거리 두기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주말 수도권의 이동량은 그 직전 주보다 오히려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철도 역사, 또 요양원, 병원, 식당 이렇게 장소도 다양합니다. 확산세를 막으려면 숨어있는 전파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야 하죠. 다음 월요일부터는 의심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역학조사에도 군과 경찰, 수습공무원 등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는 1,600여 명에 달합니다. 전체 확진자의 20%에 해당합니다.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감염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이들을 빨리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정부는 일단 수도권 진단검사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의 진단검사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간 집중 검사 기간은 증상이 없어도 누구든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150여 곳에는 임시 검사소도 설치됩니다.
코 안쪽에 면봉을 찌르는 기존의 유전자 검사법 외에도 검사 시간이 단축되는 침을 이용한 타액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도 본인이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다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전자 검사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해선 건강보험도 적용됩니다. 검사 비용 16,000원 중 절반을 지원받아 8,000원만 내면 됩니다. 의료취약지 요양기관과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사용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인원도 늘어납니다. 질병관리청의 중앙역학조사관 30명이 각 지역에 파견된 데 이어 수도권에는 역학조사 지원 인력으로 군과 경찰, 수습공무원 등 810명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개인정보 노출이나 본인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늘린다는데 지금 현장 상황은 그럼 어떨까요? 특히 연일 확진자가 250명을 넘고 있는 서울은 확산세가 너무 빨라서 검사와 관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보건소. 남대문 시장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도 9시까지로 연장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도 높아졌습니다. 의료진들이 너무 힘들어요. 피로도가 장난 아닙니다. 이제 1년 동안 끌고 왔는데 9시까지 하면 정리하고 하면 10시에 집에 가요. 그러면 잠도 못 자요.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 검사하고 있지만 관리는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검시량은 지금 확진자가 한두 군데 터지는 게 아니라서 여기저기서 막 흩어져서 터지는 경우라 한 곳에만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무료 선제검사까지 확대되면서 서울시 진단검사 건수도 어제 14,000여 건으로 열흘 새 5,600건 이상 늘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지만 현장 준비는 아직 덜 돼 있습니다. 급하게 검사를 꼭 받아야 되는 분들이 그냥 검사 받으러 온 분들 때문에 밀리게 되면 사실 그분들이 위험성이 더 있는 분들이셔가지고 그분들이 밀리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를 포함한 방역당국에서도 인력 지원을 밝혔지만 역부족입니다. 민간 의료, 상현 의료 간호사나 임상변호사를 지금 몇 명씩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운영의 폭을 늘리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죠, 상황이. 확진자 증가세가 너무 빨라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검사단 수가 증가하면 이 안내라든지 통제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직원들이 동원이 돼요. 그러려면 그 안내 인력 이런 게 엄청 필요한 거예요. 정부는 14일부터 설치되는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 한 곳당 4-5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환자 병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100여 개를 코로나19 중환자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양미철 기자, 이 중환자 병상이 모자랄까 우려가 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국립중앙의료원에선 제 뒤쪽으로 보이는 건물에서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 형태로 임시 병원이 마련됐는데 현재 병상 30개 중 28개가 사용 중입니다. 현재 전국의 위중증 환자는 169명입니다. 열흘 전 97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은 이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이 8개뿐인데요. 전국적으로 또 52개만 남아있는데 가동률은 90%를 넘어섰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인 중환자 병상 부족도 우려됩니다. 병상 사정이 특히 좋지 않은 경기도에선 확진자 6명이 오늘 전남 목포의 병상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된 내용 한번 짚어보죠. 병상 106개, 어떻게 확보한다는 거죠? 네, 현재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크게 정부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병상과 상급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각 의료기관이 잘 신고하는 병상,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중 정부가 지정하는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에선 코로나19 중환자들만 치료하는데요. 우선 기존의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198개 중 106개 정도를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추가 대책이 나왔는데요. 고대 안암병원에서 4개, 이대 서울병원에서 2개 등 모두 6개의 중환자 병상이 확충됩니다.
민간 병원과의 협력이 성과를 거둔 겁니다. 이처럼 방역당국은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협조를 구해서 현재 210개인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이달 안에 모두 331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별로 특정 병원을 거점형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지정해서 중환자를 돌보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그 시점에 대해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중환자 외에 일반 환자 급증에 대비해서도 정부는 일산병원 등 수도권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1000여 개를 더 확보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지난 여름부터 중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코로나19 전용병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네, 겨울 성수기를 맞아서 스키장도 속속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감염이 번질까 걱정입니다. 오늘부터 스키장에도 방역 대책이 적용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준원 기자, 오늘 금요일 밤인데 그렇게 붐비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저는 지금 강원도 평창의 용평 스키장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예년에 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진 않았는데요. 스키장 측에서는 방역에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먼저 어딜 가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목도리 같은 건데요. 이걸 포함해 스키 마스크만 착용하시면 리프트 탑승이 제한됩니다. 제 옆을 보시면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상에서 내려오실 때도 반드시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 이곳에 도착해 미리 둘러봤는데요. 리프트를 탈 때도 스키장에서 마련한 파란색 봉에 맞춰 줄을 서는 등 거리 두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대여 장비도 반납과 동시에 소독했고 음식점이 모여있는 시설도 좌석들이 거리를 두고 띄엄띄엄 배치돼 있었습니다. 콘도 등 숙소 출입문도 줄여 통제가 이뤄지고 있고요. 반드시 체온 측정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밤에 도착해서 야간 스키 즐기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건 가능합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강원도 평창군은 거리두기 단계가 아직 1.5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야간 스키가 아직은 가능한데요. 다만 감염 확산을 우려해 밤 10시 이후에 운영되는 심야 스키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다시 말해 수도권에 있는 스키장의 경우엔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야간 스키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수도권 외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스키장에선 야외 활동이 많지만 감염 취약 요인은 있습니다. 리프트를 탈 때나 시즌권 등을 끊는 매표소, 장비 대여소에서 사람 간 거리 두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내 음식점, 카페 같은 부대 시설에서도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실제 안전신문고엔 일부 스키장에서 거리 두기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방역당국도 동호회나 단체 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스키장에 방문하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 스키장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우리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건 건강보다 경제 불평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코로나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타격이 컸지만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 가격은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줄어든 매출은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통 때뭐 수도 1도 안 되고 그만 나라보다 중간중간에 문 닫을 때 안 되겠다 그런 느낌이 왔었죠. 특히 일자리 감소는 비정규직과 청년, 여성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됐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가 반영된 지난 3월부터 10월 사이 임시직과 일용근로자 일자리는 월 평균 각각 40만 개와 10만 개 정도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가장 우려되는 현상으로 국민 절반 이상이 경제적 불평등을 1위로 꼽았습니다. 대부분 서비스업이고 임시 또는 뭐 일용직 이런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이 몰려있는 업종들이거든요.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면 그 이전의 위기들보다 더 키웠다고 할 수가 있죠. 정규직에서도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는데 여객 운송이나 관광 같은 대면 서비스 분야에 피해가 집중된 탓입니다. 실물경제 위축 속에 자산시장 가격만 치솟는 현상은 짚어봐야 할 현상입니다.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시장 지표도 15개월째 상승 중입니다. 한쪽에선 일자리와 임금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데 일부 계층의 자산 가치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부의 불평등과 업종별 성장의 불균형은 정부도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대면과 비대면, 내수와 수출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K자형 충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다음 주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도 취약계층의 소득과 일자리 확대 방안을 우선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사우나는 문을 닫는데 목욕탕은 왜 안 닫을까?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는데요. 이 한겨울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사람들, 또 씻을 곳 없는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서 목욕탕은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거리두기 여파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마저 흔들리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죠. 자주 가던 무료급식소를 찾은 이 어르신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실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건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인데 그 과정에서 삶이 위태로워지는 사람들은 없는지 살피고 지켜내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가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시간이 넘는 공개 심의 끝에 FDA 백신 자문위원회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권고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만 16살에서 17살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이점이 더 크다는데 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I feel comfortable that the technology itself does not pose any real risk. So I just feel that we need this vaccine and the benefits outweigh the risks. 자문위의 권고는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FDA의 공식 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나 내일 안에 FDA가 승인하면 곧바로 백신이 공급되는데 실제 접종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원회가 접종을 권고해야 가능합니다. 화이자 백신의 접종 권고 여부를 결정할 CDC 자문회의는 일요일인 오는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때문에 실제 백신 접종은 빠르면 다음 주 초에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의 백신 승인 여부를 논의할 FDA 자문위는 오는 17일 열립니다. 최우선 접종 대상자인 요양원 거주자와 의료 종사자는 모두 2,4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미국 보건당국은 올해 안에 2천만 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미국에서 하루 3,000명가량이 숨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40% 정도가 요양원 환자들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일본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부담스러워 진단검사 한 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비용이 덜 드는 민간 검사 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한 민간 기업이 문을 연 코로나19 검사센터. 의사의 검진 없이 하루 만에 타액 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추가 비용을 내면 코로나19 진단서도 발급해줍니다. 인터넷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관심이 컸습니다. 職場の近くでコロナが発生したんで自分陰性か陽性なのかっていうのをちゃんと調べたいなと思って来たって感じ。 일본인들이 민간 검사소로 발길을 돌리는 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싸기 때문입니다. 검사 비용은 1,980엔, 우리 돈 2만 원 정도입니다. 일반 병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초저가 검사입니다. 반면에 보건소와 일반 병원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증상이 있어도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해야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자비로 검사를 받으려면 30만 원 넘는 비용이 부담입니다. 国のお金では検査できないですけど、ちょっと心配になったりするので、普通の病院だとちょっと高いなと思いまして。 민간 검사기관 이용자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陽性と出た患者の方ですね、こういう方からぜひとも医療機関でちゃんと制度にのっとった PCR 検査を受けていただいて。
이달 들어 일주일간 일본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210명, 한국의 4배 가까이 됐지만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PCR 검사 수는 오히려 더 적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2020년 트위터를 점령한 단어는 역시 코로나19였습니다. 1년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를 꼽아봤는데 국내 순위를 살펴보면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재난지원금 같은 단어가 상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우울한 단어들만 보이나 싶었는데 다른 분야 1등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올 한 해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좌절의 한 해 동안 방탄소년단이 해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도 올해의 연예인으로 방탄소년단을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한 점을 높이 평가했죠. 세계가 모두 멈춰선 한 해였지만 그 틈을 메운 노래의 힘이 일상을 위로하는 백신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의 집값 오름세가 다시 커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찾았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동행했는데 이 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공주택 확대 방안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LH가 공급한 임대주택 100만 호 기념단지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함께 변창흠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황을 직접 보고했습니다. 애가 둘 있으면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 이렇게 이걸 설치해서 주택장 속여놓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질 좋은 임대주택을 위해 문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 투입을 주문했습니다. 기본은 됐으니 네. 우선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이고 그 네.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후보자 신분으로 대통령 직접 보고를 시작한 만큼 이런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변창흠표 공공주택 구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자가 주택 소유권만 보유하고 토지 임대료를 LH에 따로 내거나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받지만 공공에만 되팔 수 있는 환매 조건부 주택이 대표적입니다. 싸게 공급하되 시세 차익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과거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런 점에서 실패했던 거잖아요. 소분양자의 이익을 0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뭐 은행 이자 정도만 줄 것이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변 후보자의 여러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장기 공급 대책과 별도로 규제를 피하면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파주와 울산, 부산 일부 지역 등을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네, 한미 두 나라가 주한 미군 기지 12곳의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엔 특히 서울 용산 기지의 일부가 포함됐습니다. 전체의 2.5% 수준이지만 용산 기지의 첫 반환입니다. 그럼 어디가 반환되고 또 어떻게 바뀔지 지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의 미군 기지 캠프 킴, 미군 차량 등록소가 있던 곳입니다. 지하철역 2곳과 인접한 교통의 요지에 있습니다. 이보다 남쪽 사우스 포스트 구역엔 미군이 체육시설로 쓰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서울 6곳 등 전국 미군 기지 가운데 12곳을 반환받기로 정부가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반환되는 용산기지의 면적은 기지 전체의 2.5%, 규모는 작지만 용산기지 중 첫 반환입니다. 1882년 이모군란 뒤 청나라 군대가 들어서는 등 줄곧 외국군 주둔지였던 이곳이 도심 공원으로 달바꿈하는 시작입니다. 캠프킴은 공공주택 건설 부지로 이용되고 중구의 극동공병단 부지엔 감염병에 대응할 전문 병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밖에 경기도 의정부의 캠프 잭슨을 비롯해 동두천의 캠프 모빌 일부, 하남의 미군 골프장과 대구 헬기장 등 6곳도 반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환되는 12곳을 합치면 여의도 면적의 절반 크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상업시설이 몰리며 지자체의 반환 요구가 있던 곳들입니다. 반환 지연 시 기지 주변 지역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므로 반환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이루었고, 반환되는 기지는 오염 수준을 점검하고 정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는 이 작업에 2-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정화 작업에 2-3년 시간이 걸린다면 그 작업에 드는 비용 역시 상당하겠죠. 이미 반환 대상 기지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환경 오염이 확인됐는데 문제는 이 오염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놓고 한미가 생각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기지 이전은 계속 진행될 텐데 정화 비용이 과제입니다. 이어서 조빈나 기자입니다. 용산공원으로 조성될 용산 미군기지 남측 구역입니다. 올해 진행한 토양 오염 조사에서 유류 오염 물질인 석유계 총 탄화 수소가 기준치보다 36배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용산 캠프킴에선 맹독성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이, 대구 캠프워커 지하수와 토양에선 기준치를 훌쩍 넘는 고농도 페놀과 비소, 벤젠 등이 검출됐습니다. 반환에 합의한 미군기지 12곳 모두 중금속과 유류물질 오염이 심각하다는 게 환경부 조사 결과입니다. 관건은 오염을 정화하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분담하느냐입니다. 반환이 너무 늦춰질까 봐 정부는 우선 비용을 부담하고 대신 미국과 협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소파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오염 정화 비용을 지불한 전례가 없다. 주한미군 지휘 협정에서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험일 때만 비용을 책임진다고 했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기지 반환이 지연되는 이유가 환경 오염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미군 때문인데 지역 주민의 열망과 개발만을 언급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 반환받은 기지에 들어간 정화 비용은 2,200억 원, 모두 우리 정부가 우선 지불했고 앞으로 기지 12곳의 반환이 남았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화가 이우환 작가 가짜 그림 의혹 연속 보도입니다. 4년 전 위작 사건 때는 물론 최근까지도 이우환 작가 위작 거래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른바 미술계 큰손으로 알려진 이 사람의 정체를 KBS가 추적해봤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진짠지 의심스러운 이우환 작품을 거래하려는 사람이 있다. 미술계 관계자 제보에 취재진이 거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미술시장 큰손으로 불린다는 일명 최 회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수집한 작품이 이우환 작가 그림을 포함해 수백 점 규모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갖고 지금 거의 다 나갔고 지금 모르겠어요. 주변에 어렵다거나 하면 우리 이제 교인들도 너도 한 점 이렇게 해서 수십 점씩 할때 굴러가죠.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작품을 갖게 됐는지 묻자 일본에서 통일교 교단 사업을 하면서 화랑을 대거 차렸다고 설명합니다. 세계를 상대해서 종합무역상사니까 일본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안되고 일본 전역에다가 화랑을 400개를 만들었어요. 통일교 최 회장으로 불리던 이 남성의 말에 정모 씨는 2016년 3억 7천만 원에 이우환 그림 2점을 사들였습니다.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그 비서가 이게 금을 받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팔려 그런 거를 설득을 해서 이제 하는 거라고. 최 회장이 직접 쓴 소장 경위서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소장 경위서가 있더라고요. 그 이분이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현 선생님들 좀 알아보니까네 도와주는 차원에서 작품을 많이 이제 해가지고. KBS는 통일교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통일교는 최 회장이 과거 교단에서 활동한 적은 있지만 통일교는 화랑을 운영하거나 그림을 사고 판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통일교를 사칭하고 있다고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선생님 저 KBS의 강병수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우환 작가님 작품 취재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 작품 많이 좀 소유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선생님 혹시 최 회장님 아니세요? 맞다. 통일교 쪽에서는 그 이우환 그림 사업을 따로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몰라, 돈 나간 거. 최 회장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방금 보신 인물은 4년 전 경찰 수사로 들통난 이우환 위작 거래도 등장했었는데요. 당시 국내 최고 화랑이 위작 조직 그림 20여 점을 직접 사거나 판매 위탁을 받았던 데에는
바로 문제의 최 회장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화랑 측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송명훈 기자입니다. 4년 전 이후환 위작 사건 당시 위작 조직 그림 50여 점을 취급한 곳은 인사동의 한 신생화랑이었습니다. 이 화랑은 이 가운데 27점을 갤러리 현대에 직접 팔거나 판매 위탁했습니다. 국내 최고 화랑인 갤러리 현대로서도 장사 이래 최대 규모 거래였습니다. 여기서 최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현대에서 작품을 스님한테 보여드리고 현대에서 납작해야 우리가 팔 수 있다. 그 회장님이 온 거예요, 우리 앞에. 그분이 직접 현대까지 같이 가셨어요? 그럼요. 위작 조직이 그림 소장자로 내세운 최 회장의 비서가 그림 출처를 확인해줬다는 겁니다. 종교재단 소장품이라는 말에 갤러리 현대는 27점 모두 이후환 작가에게 보여주고 진품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중 6점은 75억 원에 팔았다가 2점은 가짜임이 드러나자 환불해줬습니다. 갤러리 현대는 KBS에 보낸 답변서에서 당시 그림을 중개한 화랑을 신뢰했고 작가의 확인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미술 작품에 있어서 프로비넌스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사람한테 그 이력서하고도 같은 것인데요. 또 시장에서도 결국은 그 작품이 진위, 그 작품이 진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경찰 수사 당시 위작범 스스로 가짜임을 자백했지만 정작 작가는 부인했습니다. 위작으로 의심받고 있는 13점의 그림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저의 작품이 다 맞다고 확신을 드립니다. 취재진은 위작 사건 당시 소장자와 위작 의심 거래가 다시 나타난 사실을 작가에게 알렸습니다. 입장을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늘 신뢰하고 있는 화랑이니까 그 가져오면은 이게 어디서 나왔어? 내가 물어요. 그러면 콜렉터에서 나왔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다 사인해줘요. 선생님 제 얘기를 좀만 들어주십시오. 선생님. 4년 전 위작 사건 진실 규명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지금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정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수현 기자, 지금은 누가 발언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6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 관련해선 7번째 발언자인데요. 토론이 시작된 지는 약 30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는 건데요. 토론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안보 공백을 우려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정원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무제한 토론의 취지와 맞지 않는 얘기들이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우선 직접 들어보시죠. 성폭력 범죄라는 건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충동이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우리 법조기자단이 다 받아쓰기만 해요. 저는 우리 추미애 장관이 법조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무제한이다 보니 이른바 아무 말 대잔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무제한 토론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은 오늘 전원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표결이나 여야 합의로 종료하지 않으면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공수처 소식도 알아보죠.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그럼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공수처장 임명까지 남은 절차는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추천위 재소집, 그리고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인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면서 민주당은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공포되면 여야 공수처장 추천위가 재소집되고 공수처장 후보 결정이 바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처장 후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정하면 이달 말이나 내년 초엔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며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차례 가까운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던 민주당은 거쳐야 할 절차들을 거론하면서 임시국회 기간의 최종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비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던 겨울. 어머니는 국회를 찾아 노동 현장의 법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년이 지나 이젠 국회 앞 찬 바닥에 앉았습니다. 중대재해법 발의 190여일,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589명의 숫자판과 함께입니다. 그때 정신없었어요. 용균이 사고 나고 산업법 통과됐는데 말단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하니까는 이 사고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찾아온 거죠. 말뿐인 추모보다 재발 방지 약속보다 중대재해법 통과로 진심을 보여달라는 게 단식을 시작하는 산재 피해 유족들의 바람입니다. 처벌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우리 한비 PD가 또는 김영균이 다시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 처리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재정법 특성상 검토할 게 많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민주당. 정기국회 내 처리에서 임시국회 내 처리로 오늘은 임시국회 내 상임위원회 통과로 목표를 또 늦췄습니다. 최대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민주당 내에선 안전관리 의무가 포괄적이라는 등 반대 의견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족들은 민주당이 다른 법안들은 사활을 걸고 통과시키면서 중대재해법에는 왜 태도가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약속한 거하고 다른데 그러면 국민들 죽으면 누가 막아줘요?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국민들 이렇게 죽는 거는 정말.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유족들을 향해 때밀이라고 지칭한 장면이 목격됐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열릴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장외 공방이 치열합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기피 과정 등을 볼 때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징계위는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어제 징계위원회의 위원 기피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피 대상에 올랐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 여부를 표결한 뒤에야 스스로 물러났다는 겁니다. 기피 신청 사유를 심 국장 본인이 인정한 셈인데도 다른 위원들의 기피 여부에 관여한 건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위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기피 대상자로 지목된 위원도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은 문제가 없다는 게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징계위는 또 심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윤 총장 측이 징계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기피 신청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 위원들에 대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기피 신청했는데 징계위는 3명 공통 사유로 신청한 것만 기피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며 무리한 기피 신청을 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의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존에 위촉된 외부위원 1명이 징계위 전에 사퇴하면서 정 교수가 새로 위촉됐는데 검사 징계법상 이 자리에 정 교수 대신 예비위원이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관련법에 따라 예비위원이 모두 검사로 지정돼 있어 추가로 외부위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로 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수사를 맡았던 대검 감찰부의 지휘부 보고 누락 의혹 수사는 각각 서울고검 감찰부와 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씨가 현지 시간으로 11일
발트 3국 중 한 곳인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김 감독은 지난달 20일 라트비아에 도착했고 지난 5일부터 지인들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역시 우리 국민인 50대 남성 한 명이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로 숨졌다며 유족들과 함께 장례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달리는 차량에서 부품이나 짐이 떨어지면서 뒤따르던 운전자가 아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화물차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안전 점검과 차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차 아래에서 기다란 물체가 튀어오르더니 뒤따라가던 차에 날아듭니다. 화물차의 충격 흡수장치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겁니다. 어둠이 깔린 도로,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심하게 떨립니다. 갓길에는 먼저 사고를 당한 차 7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갓길에 세웠어요, 차를. 차에 불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사고 원인은 화물차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녹슨 고철 덩어리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차량 중 한 대입니다. 당시 쇳덩이를 밟고 지나간 차량 옆부분은 도색이 벗겨지고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전국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낙하물만 매년 평균 25만 개,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40건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도 예방도 쉽지 않습니다.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 운전자가 배상을 받는 비율은 채 10%도 안 됩니다. 또 한 해 전국 도로에서 낙하물 방지 단속 건수는 18,000건 정도로 연평균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 건수의 7%에 불과합니다. 떨기고 가게 되면 이게 어느 차에 떨어졌는지 상당히 추적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건 처리할 때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로 낙하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화물차에 대한 안전 점검은 물론 차량 부실 관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에 지름 35m, 무게 100톤의 국내 최대 규모의 심우주 안테나가 설치되었습니다. 내후년 발사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 달 궤도선과 통신을 주고받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인데요. 오승목 기자가 소개합니다. 750톤급 대형 크레인이 조심스럽게 안테나 반사판을 들어올립니다. 행여 어긋날까 신중하게 호흡을 맞춰 기초대에 장착합니다. 지름 35m에 반사판 무게만 100톤. 우리나라 우주 탐사의 눈과 귀가 될 국내 최대 크기의 안테나가 완성됐습니다. 달까지의 거리 38만 킬로미터를 넘어 200만 킬로미터 이상까지 통신이 가능합니다. 달 궤도선과 직접 RF 통신을 해서 위성의 상태 데이터 수신, 그리고 위성의 명령 전송, 그리고 위성에서 관측한 탑재체 데이터를 수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테나 작동을 위한 전자제어 장치 등 각종 설비까지 마무리하면 내후년 3월 심우주 지상국이 정식 출범합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엔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이 발사됩니다. 이 한국형 달 궤도선은 1년 동안 달 상공을 돌며 달 생성에 관한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면의 자원 유무도 탐사합니다. 또 고해상도 카메라로 이후 발사될 한국형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도 찾게 됩니다. 올해 말까지 국내 탑재체가 모두 인도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시험용 달 궤도선의 전체 조립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달 궤도선은 미국 플로리다 공군 기지에서 스페이스 X사의 로켓 펠컨 9으로 날아갑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는 2030년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와 착륙선을 달로 보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세계 로봇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5년 뒤면 거의 20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로봇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닫힌 문을 직접 열어 정확하게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이 로봇은 이미 위험한 공사 현장은 물론 코로나19 진단 현장에도 투입됐습니다. 체조 선수처럼 구르고 공중 제비까지 거뜬하게 해내는 로봇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미국 한 업체의 로봇들입니다. 오늘 현대차가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자동차를 넘어 로봇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는 구상입니다. 로보틱스, UAM, 스마트 시티 같은 상상 속의 미래 모습을 더욱 빠르게 현실화시켜
인류에게 한 차원 높은 삶의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앞다퉈 로봇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사람 일을 돕는 로봇에서부터 음식을 나르고 드립커피를 만드는 로봇까지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로봇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2017년 26조 원 수준에서 5년 뒤엔 200조 원 가까이로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이 시장 개척에 국내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도 2023년까지 세계 4대 로봇 강국을 만들겠다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로봇이 새 성장 능력이 되기 위해선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과 기술 격차를 좁히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